서울과 경기, 충남 등의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려 등판길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05명으로 다시 늘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이 대상인데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당은 TV토론 날짜를 결정하기 위해 재협상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HBC 현대산업개발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실종자 5명 수색과 함께 외벽 타워 크레인 제거를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오후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을 찾아가 동생과 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천 명대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805명입니다. 어제보다 1,700여 명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422명, 2주 전과 비교하면 1,363명 많습니다. 신규 환자가 5,000명대를 기록하기는 지난달 30일 이후 20일 만입니다. 신규 환자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5,431명, 해외 유입이 374명입니다. 국내 발생 가운데 경기도가 서울보다 1,000명 가까이 더 많은데요. 평택 미군 부대를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확진자 수가 급증했지만 위중증 환자는 532명으로 20일 연속 감소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20% 중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낮아진 25.6%,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5%포인트 낮아진 25.5%입니다. 사망자는 74명 늘어서 누적 6,452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신규 환자가 5,000명을 넘어서자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거하기 위해 오미크론 대응 단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 7,000명을 넘어서면 즉시 오미크론 대응 단계 조치가 시행됩니다. 대응 단계에서는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시행하고 PCR 검사도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네, 최명신 기자.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사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요? 네, 정부는 오늘 오후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김부겸 총리는 앞서 오늘 오전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방역 패스 예외 대상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서 방역 패스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김 총리는 방역 패스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면서 방역 패스를 방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해 3차 접종을 거듭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신규 환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오미크론에 감염되는 등 오미크론이 조만간 우세종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3차 접종을 늦출수록 오미크론 위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3차 접종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 평택시의 확산세가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의 상당수가 평택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연시 본국을 다녀온 주한미군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네,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 부대 앞 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주한미군 부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해서 주변 상가들이 문을 닫았다고요. 네, 주한미군 부대 앞 신장동 거리는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작은 이태원으로도 불렸던 이 거리에는 문을 연 가게들을 찾기 힘들고 지나는 시민들도 만나기 힘듭니다. 거리 곳곳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는 현수막이 붙여져 있습니다. 어제 평택의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주한미군 관련은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주한미군에서만 2,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해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를 맞아 본국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기진의 파티 등이 열리고 부대 밖 대면 접촉이 늘면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미군들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오미크론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주한미군 관련 환자를 제외한 최근 확진자들의 검체 150여 개를 조사한 결과 90%가 오미크론으로 검출됐습니다. 주한미군은 지난 8일부터 보건방호태세를 격상하고 부대 밖 외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대 밖에도 가족들과 군무원 등 수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확산세를 꺾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평택시는 미군 부대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행정명령도 내렸죠. 네, 평택시는 26일까지 주한미군 종사자를 포함해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발효했습니다. 부대 밖으로 코로나가 더 퍼지기 전에 확산세를 꺾겠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평택에서 발생하는 확진자에 대해선 가급적 재택치료가 아닌 시설격리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등 주변인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걸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각에서는 평택에서의 코로나 확산세가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도 지난달부터 주일미군 기지에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부대 바깥으로 확산세가 번지면서 오키나와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1,800명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키나와와 같은 확산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과 함께 부대 앞 위생업소들의 방역 수칙을 점검하고 주한미군 측에 일일 확진자 규모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기지 앞 거리에서 YTN 황윤태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 신청 첫날인 오늘부터 닷새가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받게 됩니다. 원래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은 올해 2월에 신청하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은 5월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리 당겨서 이번 달 중에 250만 원씩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겠다는 겁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 분산을 위해 오늘부터 23일까지 첫 5일간은 5부제가 시행돼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와 4인 경우가 해당되고 내일은 0과 5인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24일부터는 대상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과 약정, 지급 3단계로 진행됩니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받아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이틀 이내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신용점수와 보증한도, 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선지급금 500만 원에 대해서는 손실이 확정되기 전까지 무이자가 적용되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1% 저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선지급 대상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 등은 다음 달 이후에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불평등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면 연내 코로나19 대유행의 최악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이클 라이언 WHO 비상대응팀장은 현지 시간 18일 세계경제포럼이 주최한 다보스 어젠다 2022 화상회의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연일 새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기준 미국의 7일간 하루 평균 입원 환자가 15만 6,505명으로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2주 전보다 54% 증가한 것입니다. 네,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9일 수요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처음 발생한 지 만 2년이 됩니다. 처음부터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였지만 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현실에 참으로 안타깝고 무거운 심정입니다. 이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여러 번의 위험이 있었고 많은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국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셨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시면서 일상의 불편을 감내해 주셨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계시고 이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의료진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방역 활동과 치료에 전념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2년간 우리나라의 확진자는 총 71만 명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6,452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있었으나 그나마 우리가 외국에 비해 피해 규모를 작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진들의 참여와 협력, 헌신 덕분입니다. 2년간 수고하신 모든 국민들과 의료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러 번의 큰 고비를 넘겨왔으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이 우리 앞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그래왔듯이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한다면 이번 위기도 분명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위기를 안정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일상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확진자 감소 추세가 약해지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미크론의 국내 지역사회에서의 검출률은 26.7%로 델타를 대체해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더 강합니다. 호남권에서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59.2%로 델타를 넘어섰습니다. 경북의 경우 37.2%, 강원 지역은 3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은 19.6%로 낮은 편이나 앞으로 대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 연휴를 포함한 이번 거리두기 3주 기간 동안 오미크론은 델타를 대체하여 80-90%까지 전환될 것이며 이에 따라 확진자 수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확진자보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최소화되도록 대응 체계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지난주에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전략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병상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 등도 검토하면서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에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1월 19일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 치료를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오미크론의 확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오미크론 확진자는 무증상 또는 경증이라 하더라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오미크론의 지역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고 위중증률이 델타보다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제 생활치료센터 관리 체계를 재택치료로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선택과 집중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위험성이 있는 고령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집중 배정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동네 의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재택치료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3차 접종 및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확진자는 작년 9월 이후에 계속 감소하고 있었으나 12월 네 번째 주 상승세로 전환되어 그 비중이 14%까지 증가했습니다. 내국인에 비해 낮은 예방접종률 수준 때문으로 판단하며 특히 3차 접종률의 경우 27%에 불과해 내국인과 비교해 1.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업장, 미군부대, 다문화센터 등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이 시설들을 중심으로 예방접종과 방역 현장 점검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들은 3차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인과의 만남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을 조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주춤하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국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470명으로 그 비중이 8.8%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3차 접종의 결과로 보입니다. 반면 18세 이하 청소년은 1,459명이며 그 비중도 27%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12에서 19세 청소년의 2차 접종률은 현재 63.5%로 성인 대비 낮아 오미크론 확산세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더 쉽고 빠르게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감염 시 격리로 인한 학업 손실의 영향도 줄여주므로 접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도 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은 감염을 줄이고 중증과 사망을 막습니다. 미접종자는 12세 이상 인구의 7.6%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간 전체 중환자의 55.7%, 사망자의 5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본인과 우리 모두를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중에 3차 접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접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피치 못한 사유로 인해 접종을 하지 못하신 분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은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손 씻기, 환기 등을 자주 해주시며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오미크론에 대비하여 병상과 검사 역량을 확충하고 먹는 치료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내 누적 확진자는 71만 명, 이 가운데 6,400여 명이 숨졌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평가했는데 특히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대체하고 있다고 방역당국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오미크론 확진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오미크론 확진자는 위중증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동안 최고 7cm의 눈이 예보됐는데 영하권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려서 빙판길로 인한 교통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눈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네,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 본격적으로 눈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 북부와 인천에 이어서 서울에도 오전 9시 이후부터 한방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두 시간 사이 수도권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눈은 낮 동안 점점 더 강해지겠고 내륙으로 확산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 인천과 경기도, 충남 북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과 영서, 충청 지역에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동해안과 제주 상간,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교통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린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퇴근길과 내일 아침 출근길이 문제인데요. 기상청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자체에서는 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광주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입니다. 실종자 5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추가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양동훈 기자. 네,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구조당국은 어제 저녁 8시 반까지 수색을 하고 오늘 아침 7시 반부터 아직 또 수색 작업을 재개했는데요. 인명 구조견과 내시경 카메라 등을 동원해 수색을 하고 있지만 잔물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 외벽의 타워 크레인을 제거하기 위한 해체 크레인 2대는 모두 조립을 완료했습니다. 해체해야 될 크레인의 안정성 보강 작업이 오늘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조금 전인 10시부터 시작된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후 중에는 해체 방안의 윤곽이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구조당국은 상층부 수색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위해 20층에 전진 지휘부를 설치하고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옮겼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현대산업개발과 광주시, 서구청이 가족들을 방패막이 삼아 시간을 끄는 것 같다며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정부에서 특별팀을 만들어 수색 작업을 지휘하고 광주시와 서구청이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현대산업개발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현대산업개발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압수수색의 목적은 사고 당시에 보고받은 내용과 본사 지시사항 등이 담겨있는 서류, 그리고 전산 자료의 확보인데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고 후속 대처가 적절했는지의 여부도 판단하기 위한 거로 보입니다. 또 광주 서구청 주택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경찰은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함께 사고 현장 압수수색도 진행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어 사고가 난 201동과 같은 날에 타설한 다른 동들에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했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할 당시 영하의 추위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행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요. 조사위원회는 채취한 시료의 강도 등을 분석해 양생 작업에 문제는 없었는지, 레미콘 재료는 정상적이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인명구조가 최우선인 만큼 수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동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평택 냉동창고 화재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에 이어서 얼마 전엔 경기도 화성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사상자 2명이 발생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게 화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대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모퉁이 한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가장 유력한 사고 원인으로 콘크리트 부실 양생이 지목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시멘트와 물, 골재, 모래 등을 섞어 만듭니다.
그런데 기온이 4도 이하로 떨어지는 겨울철에는 시멘트가 굳는 경화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굳는 속도를 높여주는 혼화제를 첨가하는 이른바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중 콘크리트라는 건 이제 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 추울 때는 일반 때와는 달리 발열제를 더 많이 넣거든요. 온도가 낮으면은 훨씬 더 천천히 느리게 발열이 되는 거죠. 화학 반응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표면 온도를 실온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른바 보온 양생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과정이 잘 지켜져야만 시공계획에 담긴 하중 강도를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겨울철 타설 작업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을 보온재로 덮거나 온열기기를 이용해 공정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문제는 하청에 재하청이 이뤄지는 건설 현장 관행상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중 콘크리트는 배합 비율상 물의 비중이 작고 시멘트 비중이 큰 특성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비쌉니다. 이런 이유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반 콘크리트를 쓰면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방법으로 보온 양생을 하는 공사 현장이 많은데 이는 화재나 질식사고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작업자 2명이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조개탄을 피웠다가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앞서 소방관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역시 보온 양생을 위해 깔아놓은 구리열선이 화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과전류가 흐르고 그 열선 자체가 바닥이 쭉 깔리는 형태로 이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연이 파괴돼서 그게 전기 불꽃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붕괴나 화재, 질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 타설 작업.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안전 보장이 이루어지려면 엄격한 현장 관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나란히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으며 맞대결을 벌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하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가상자산 정책을 내놓는데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먼저 이재명 후보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와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전문가들과 업계 현안을 듣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 투자 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 확대도 언급할 전망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인 투자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가상자산 개미 투자자 안심 투자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현재 250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시세 조정이나 작전 등 부당 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후보들은 정책 행보에 나섰는데 당 내부에서는 반발에 부딪힌 표심을 어떻게 잡을지 고심 중이죠. 네, 먼저 민주당은 불심 달래기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며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 반발을 샀는데요. 송영길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조계종도 찾아갔지만 쉽사리 풀리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발언의 당사자인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이 자진 탈당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SNS를 통해 이른바 이재명 후보 핵심 관계자 이핵관이 찾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의 사전에 탈당은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돌려보냈다며 여러 달 동안 당내에서 지속해서 괴롭힌다고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포함된 미투 관련 발언을 대시 사과한 것이 논란이 되자 스스로 물러난 건데요. 당내에선 윤석열 후보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나서서 사과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남성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교수는 이번 4.2 표명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는 아니라며 정권 교체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 여야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야가 토론회 날짜 재협상에 나섰는데 결정됐습니까?
네,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만나 재협상에 나섰는데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두 가지 방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31일 저녁 7시에서 밤 10시 사이로 이 방송사에 요청하는 안과 안 될 경우 하루 앞당겨 30일에 하는 안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이 두 가지 안이 모두 안 될 경우 27일에 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송사가 30일과 31일 가운데 한 날짜를 받아들일 경우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성사될 전망이지만 이 토론에 참여하지 못한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이 국민의당은 오늘 법원에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앞서 정의당도 양자 토론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노동 공약 행보를 이어갑니다. 이 보건의료 노동자와 만나 공공의료와 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강조했고 오후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도 만나 주 4일제와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대전을 방문해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혁신 공약 토론회를 열고요.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대학교에서 간담회를 하고 코딩 교육 스타트업을 방문해 청년 공약 행보를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올해 공급하는 사전 청약 물량 7만 호 가운데 절반 이상을 민간 물량으로 공급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올해 사전 청약 물량으로 지난해 2배인 7만 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민간 물량을 3만 8천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은행권 기준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14일까지의 증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 수준에 그쳤다며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에서 5%대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이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1심 구형량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새해 들어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이 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한 압박에 나섰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한반도 평화 법안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도 안보리 회의 요청에 동참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 비공개로 안보리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분명한 위험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이 위협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로 미국 내 대북 강경론이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을 잘못 다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재단 앤서니 루지에로 선임연구원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압력을 높이고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미 의회의 한반도 평화법안 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태현의 항소심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스키 강사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세모녀 살해 혐의 관련된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련 사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작년 3월경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 여성이 만남을 거부한다는 이런 표시를 하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했고, 심지어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이때의 택배 기사로 가장하는 네. 이런 모습으로 동생이 문을 열어주자 침입을 해서 제압을 하고 동생을 살해를 하고 몇 시간 후에 귀가했던 어머니까지 살해한 이후에 당사자도 역시 살해를 해서 일가족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 냉장고에 있던 음료수도 함께 혼자서 마시면서 사실은 이제 피해자와 함께 주고받았던 그러한 여러 가지 메시지 내용도 삭제를 하고 3일 동안 시신과 이제 함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검찰은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만 네. 1심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나왔고요. 오늘 오후에 2심의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무기징역을 1심에서 이제 재판부가 선고를 했고 김태형과 검찰이 모두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재판에서 이제 쟁점이 이게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이 있었는지 여부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태현 측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즉 동생을 단지 제압만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심하게 반항을 해서 살해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도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살해라고 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발적이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행위 정황으로 봐서 더군다나 1심에서도 계획성은 인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흉기도 미리 준비를 했고, 예. 더군다나 1심 재판부에서 바라본 입장도 동생을 살해하고 나서 그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르면서 어머니까지 살해한 이런 점들, 또 지금 이 장소를 침입한 행위 자체가 우연히 지나간 그런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택배 기사의 역할로 가장한 이런 등으로 봐서는 계획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검찰의 입장에서도 이를테면 범행이 너무 잔혹하고 유족들이 정말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실현 수단 면에서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입장으로 항소심의 쟁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일단 1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면서 김태현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하지 않았고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일단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족 측에서는 일단 범행이 잔혹하고 계획범죄라고 일단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2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전반적인 네. 법원의 태도 자체가 사형을 사실상 선고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른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의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97년도에 23명의 이제 사형 집행이 이루고 나서 지금 24년 동안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 폐지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봄직하고요. 네. 또 지금 재판부에서 밝힌 입장 중에 하나는 이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엄격성이 유지돼야 되고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피해자가 3명이라고 하는 많은 이 수가 발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지금 몇 년 사이에 사형을 집행했던 재판부의 입장을 보게 되면 이를테면 안인득이라든가 또 유영철이라든가 또 기타 연쇄살인범들의 사회의 살인의 피해자의 수를 보게 되면 보통 4명 이상인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형평성이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생각을 되는데요.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아니 이와 같이 끔찍한 범죄가 사형의 대상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범죄가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대상이냐 이렇게 강력한 이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하셔서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사형을 재판부가 선고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가 선고 자체를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선고 자체를 안 한다라는 거는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강한 처벌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법원은 이를테면 그 법적인 이 효과의 그 확보, 또 사형을 통해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하는 점, 또 사형의 일정한 범죄 그 억지 효과, 그리고 이와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흉악범에게는 반드시 불이라고 하는 응징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회 경각심이 분명히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피해자도 지금 그 3명이라고 하는 그 다수이고 더군다나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가족 몰살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형에 분명히 그 충족이 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지금의 경향 또 전반적인 그 세계적인 경향이 사형은 국가가 소위 말해서 폭력에 대해서 똑같은 폭력으로 응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도 온당치 않다 이런 이제 입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법상으로 사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집행에 관한 것은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이런 사항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기징역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인 양형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이 그 흉악범이 지금 24세인데 엄격한 법적 요건으로 되게 되면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게 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이를테면 그 양형 성적이 양호해서 개전의 정이 엄격하다고 한다면 가석방을 신청하고 심사가 되게 되면 행정처분으로 또 사회에 무기수가 복귀할 수 있는 이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것은 온당치 않다 이제 이런 것이 지금 부딪히는 그 대목인데 어쨌든 요약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현재 약 60여 명의 그 사형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사형 폐지 국가이고 이와 같은 경향이 아마 재판관의 양형 태도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양형의 결과도 무기징역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형 폐지를 또 주장하시는 분들의 여론도 있는 게 사실 상당하기 때문에 오늘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네, 스키 강사로 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사건 개요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상당히 좀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20대의 스키 강사가 일을 도와주는 중고생들의 이른바 활용을 해서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이 12살 초등학생을 성폭행의 대상으로 물색 선정을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자고 하는 그와 같은 꾀임으로 그 차에 태워서 이동을 하고 이때 그 중학생들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 모텔에 가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를 하고 성폭행을 한 이후에 또 문자까지 보내라고 하는 즉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하는 문자를 강요하는 이런 내용까지 했습니다. 네. 결국은 중간에 또 녹취를 했다라고 하는 즉 이것이 마치 이 피해 초등학생이 원해서 이른바 성매매를 한 듯한 이른바 조건 만남에 응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녹취까지 한 이런 사건이고요. 그래서 요약하게 되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치상으로 입건이 된 사건입니다. 네. 이 관련해서 또 초기 수사 부실 논란도 불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26일 날 이 피해 초등학생이 친한 언니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요. 네. 이것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이 스키 강사 가해자를 긴급 체포를 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 12시간 안에 검사의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긴급 체포 승인을 했습니다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로 긴급 체포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시점에서 이 피해 초등학생을 조사를 했고요. 이 피해 초등학생이
이 아저씨는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분명한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이와 같은 진술 자체가 검찰은 몰랐다라고 해서 결국은 긴급 체포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풀어주게 되었고요. 예. 이와 같이 그대로 풀어주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 피해 그 초등학생을 회유하려고 하는 이런 그 시도가 상당 부분 있었고 네. 20여일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이 스키 강사는 일도 하고 일상생활도 하고 반면 이 피해 초등학생은 심적인 충격 또 이 지역이 조금 시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제대로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그 도시에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결국 정리를 하자면 긴급체포 승인이 또 안 됐기 때문에 피의자가 주변을 통해서 회유하려는 그런 부분이 생겼던 거고 이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이 더 커졌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번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아무래도 또 피해자가 어린 아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금 가해자의 그 입장에서는 자발적 성매매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와 같은 그 취지로 문자도 강제로 보내라라고 시킨 것 같고요. 또 일정한 녹취도 강제로 아마 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됩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그 미성년자 의제 강간보다 그 성매매로 인한 처벌이 적을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 있어서는 상당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양형을 줄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입장에서 이 가해자가 여러 가지 지금 주장을 하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그와 같은 범죄 행위를 오히려 증거로서 제출을 또 하고 있는 뭐 이런 그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그 초등학생 그 6학년입니다.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이와 같은 성범죄는 더 엄중하게 그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이죠. 네, 관련돼서 수사 경과를 좀 더 이것 역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별거 중인 아내에게 끈질기게 연락을 하고 또 찾아가서 폭행한 남편이 구속됐는데 스토킹 처벌법이 적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스토킹 처벌법 네. 또 상해 폭행 이런 것이 그 함께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이 가정 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현재 가정폭력처벌법의 하나의 그 맹점 중에 그 하나가 그와 같은 가정폭력 행위를 했을 때 바로 격리시키는 이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부득불 스토킹 처벌법을 우위를 해서 그 시점에서 한 달간 잠정 조치 4호를 적용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고가 이루어진 시점이 그 12월 중순인 것이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잠정 조치로 특정적인 그 국가시설에 구금이 되었고, 그래서 1월 중순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재물손괴,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또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이런 그 사건입니다. 예, 남편이 또 범행 전에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더 큰 범죄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그 연인 간 또는 그 부부 간 또는 이제 별거 중인 그 부부 간에 여러 가지 초기에 정확한 제압이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몇 년 전에 뭐 이를테면 그 강서구 주차장에서도요 계속 그 추적을 해서 쫓아가서 이혼을 한 배우자를 살해를 했고 또 그 몇 달 그 전에는 장인어른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흉기를 사용해서 배우자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그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왜 흉기를 그 구입을 했는지 결국은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급박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언제든지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계속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게 된다면 사후에 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을 하고 또는 사전에 가정 처분 사건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전에서 바로 경찰이 재량을 활용해서 분리시키고 격리시키고 그 과정 중에 이 삐뚤어진 마음을 바로잡는 이와 같은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그 조항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태고요. 스토킹에 관한 것도 사실은 이제 경찰이 적극적으로 잠정 조치 4호를 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목적이 분명히 행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 대폭 그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목전에 있는 이 변수
또 감정적인 지금 상승 이런 것들을 일단은 격리시키고 분리시키고 이런 스토커들에 대한 그 삐뚤어진 마음을 교정 잡는 이와 같은 그 법적인 집행이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피해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틀 뒤면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세계의 리더 국가로 복귀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출발했지만 확진자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물가는 급등하면서 지지율은 최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때문에 10달 뒤에 있을 중간선거가 암울하다는 전망입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부터 험난했습니다. 당선 인증은 사상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 끝에 이뤄졌습니다. 축제가 돼야 할 취임식은 삼엄한 경계 속에 치러졌습니다.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의 일성은 통합으로 어둠이 아닌 빛에 관한 미국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우선 현안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것. 이를 위해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지지부진했던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겠다는 목표를 천명했습니다. Our plan starts with mounting an aggressive, safe, and effective vaccination campaign to meet our goal of administering 100 million shots in our first 100 days in office. 100일 약속을 달성하면서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성인 70%의 접종을 끝내겠다는 목표를 새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델타 변이로 여름철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프간 철군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지율은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일상이 회복되면서 소비가 늘었지만 공급 대란으로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지지율 하락세를 가속했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함께 줄어들던 확진자는 겨울철 오미크론 변이로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지율은 바닥을 쳤습니다. And then he hasn't been able to get it back because, again, like I said, since that time, you've got inflation and pandemic and all of that. 미국 CBS 방송이 지난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좌절을 느꼈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한 반면 만족한다는 대답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율로는 37%였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대외 정책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립주의 정책을 버리고 동맹을 복원해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회복한 것은 그나마 성과입니다. 하지만 전 정부부터 이어져온 중국은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러시아와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핵 문제 등도 마찬가지여서 어느 하나 똑떨어지게 해결한 게 없는 상황입니다. 집권 후반기와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동력을 마련할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올 한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서울은 보시는 것처럼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제 주변은 온통 새하얀 눈세상으로 변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눈이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어 도로가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겠습니다. 북서쪽에서 눈구름대가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눈구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에는 지금까지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고 강원 연서 지방에는 5cm 안팎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특보 상황 살펴보면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영서 북부와 세종에 대설주의보가 발령 중이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역에는 1에서 5cm, 많은 곳은 7cm의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울릉도 독도에는 내일까지 최고 20cm의 폭설이 내리면서 대설 경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추위 속에 퇴근길까지 눈이 이어지면서 저녁 무렵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오늘은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눈과 함께 낮 동안 강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추위는 금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금요일 낮부터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로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한파에 폭설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도로 미끄럼 사고와 개인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